세계 1위 스포츠 제국 나이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락하며 44년 역사상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시가총액 38조 원, 우리 돈으로 현대자동차 하나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강자는 이제 없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1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고, 이는 팬데믹과 금융위기 시절을 제외하면 20년 만에 최악의 실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조차 나이키 코리아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꺾이며 2조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나이키는 어쩌다 재탕 브랜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호카, 온러닝 같은 신생 브랜드에게 왕좌를 위협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브랜드 혹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비극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잉태되기 마련입니다. 2019년 나이키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D2C,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전국의 수많은 신발 가게와 백화점,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모두 걷어차고 이제부터 나이키 제품은 우리 공식 홈페이지와 직영 매장에서만 제대로 팔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결정의 배경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키는 스니커즈 리셀 시장을 등에 업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모든 유통 채널이 나이키 신발을 팔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통사를 고르는 거지 유통사가 우리를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오만함이 회사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처음에는 완벽한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지니 이익률은 극대화되었고 2021년 나이키의 D2C 매출 비중은 전체의 40%를 돌파하며 연간 매출 19%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직접 손에 쥐게 되니 맞춤형 마케팅도 가능해졌죠. 마치 모든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던 최고의 농부가 이제 내 채소는 내 직영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어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농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이키 경영진은 이 달콤한 성공에 취해 자신들의 결정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통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쇼핑하는 경험 자체를 즐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키를 사러 갔다가 옆에 진열된 아디다스나 뉴발란스도 신어보고 예상치 못했던 호카의 푹신한 쿠션감에 놀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쇼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나이키는 스스로를 백화점에서 가장 화려한 명품관으로 옮겼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있는 활기찬 1층 광장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나이키가 떠나간 신발 편집샵과 백화점의 빈자리는 새로운 브랜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온러닝과 호카 같은 신생 브랜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이 전략이 낳은 또 다른 재앙은 바로 혁신의 실종이었습니다. D2C 전략은 본질적으로 잘 팔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고객 데이터는 지금 당장 무엇이 유행하는지는 알려주지만 미래에 무엇이 세상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는 에어포스 1, 덩크 같은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재탕하며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제품 개발보다는 한정판 색상놀이에 매달렸고 이는 단기적인 매출을 보장해 주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의 창의성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때 혁명적인 신메뉴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셰프가 이제는 가장 잘 팔리는 파스타 소스만 대량 생산하며 과거의 명성에 기대는 모습과 같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이키의 진짜 혁신적인 신발은 내년 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28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회계 연도 매출이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패닉을 안겼습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하루 만에 20%가 증발하며 44년 상장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쇼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나이키의 D2C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나이키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혁신을 멈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스포츠 제국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키의 전성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필 나이트와 빌 바우어만이 1964년 일본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떼다 팔며 시작한 작은 회사는 에어 기술과 마이클 조던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만나며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 그 자체를 팔았죠. 나이키 로고 스우시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은 나이키를 신으며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포함한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며 스포츠웨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 중심에는 언제나 혁신이 있었습니다. 와플 기계에서 영감 얻은 와플솔부터 발 뒤꿈치에 공기 주머니를 넣은 에어맥스, 양말처럼 편안한 플라이니트까지 나이키는 끊임없이 세상에 없던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나이키의 혁신을 부랴부랴 따라올 때쯤 나이키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으로 저만치 앞서 나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최고의 선수들이 신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강력한 판타지를 심어주었고 나도 저 신발을 신으면 더 잘 뛸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가 수십 년간 왕자를 지켜온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성공 위에 2017년도부터 본격화된 D2C 전략은 활용정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CEO였던 마크 파커는 이 전략을 소비자 직접 공세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부터 공격적이죠. 유통 단계를 줄여 수익성을 높이고 고객 데이터를 독점해 미래를 예측하며 브랜드 통제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며 이제는 우리가 판을 지배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결정은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나이키의 대담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D2C 전환 이후 나이키의 직접 판매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전체 매출의 40%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나이키 제국의 발밑에서는 땅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을 빼자 그 빈자리는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땅처럼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두꺼운 쿠션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진 호카와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독특한 기술력을 앞세운 올러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이키가 외면했던 전문 러너들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자층을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나이키 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호카와 올러닝의 신선함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덩크와 에어포스의 색깔 놀이에만 몰두하는 사이 호카와 올러닝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현재 나이키의 러닝화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위지만 호카는 10% 이상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굳혔고 온 역시 빠르게 추격하며 5% 점유율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러닝의 모기업
온 홀딩의 매출 성장률은 나이키를 압도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다윗들이 각자의 강력한 무기를 들고 턱 밑까지 추격해온 형국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2025년 현재 나이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D2C 사업부 나이키 다이렉트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매출은 무려 2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를 찾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때 유통의 미래라 불렸던 D2C 전략은 이제 나이키의 발목을 접는 저주의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오랜 파트너들을 내치고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나이키의 몰락을 단순히 D2C 전략 실패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에는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고객과의 단절입니다. 나이키는 D2C를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구매 버튼을 누른 고객의 데이터일 뿐 매장에서 신발끈을 묶어주며 고객님, 발볼이 넓으시니 이 모델이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인간적인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신발 편집샵 사장님들은 나이키에게 단순한 판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백 명의 발을 만져보고 지역 러닝 동호회의 유행을 파악하며 어떤 신발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최전선의 정보 요원들이었습니다. 나이키는 이 정보 요원들을 스스로 해고해버린 셈입니다. 그 결과 나이키는 시장의 흐름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러닝 시장의 트렌드가 기록 경쟁에서 편안한 조깅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나이키는 여전히 성능 중심의 제품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는 마치 여론조사 전화만 믿고 민심을 파악하려는 정치인이 정작 쓴소리를 해주던 재래시장 상인들을 모두 외면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쟁자에 대한 오만입니다. 나이키는 스스로를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디다스는 영원한 2인자였고 다른 브랜드들은 감히 나이키의 아성에 도전할 수 없다고 믿었죠. 그들이 유통 채널에서 철수할 때 경쟁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거나 채워봤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얕봤을 겁니다. 하지만 호카와 온러닝은 나이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게임에 접근했습니다. 나이키가 스타 마케팅과 한정판 리셀에 집중할 때 그들은 기술력과 제품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호카는 극강의 쿠셔닝으로 장거리 러너와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온러닝은 독자적인 클라우드 텍 기술로 혁신적인 착화감을 선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의 후광이나 희소성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에 편하고 내 달리기에 도움을 주는 진짜 좋은 신발을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키의 오만은 결국 경쟁자들에게 성장할 시간과 공간을 모두 내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혁신 DNA의 변질입니다. 나이키의 창업 정신은 선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선수의 한계를 넘어서게 돕고 그 스토리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는 것이 나이키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키의 혁신은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혁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플라이니트 이후로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을 겁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범고래 덩크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색상 재탕과 과도한 한정판 마케팅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라 패션 브랜드를 넘어 리셀 투자 회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나이키를 이끌었던 CEO 존 도나호가 이베이 출신의 IT 전문가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운동선수의 땀 냄새보다는 데이터와 플랫폼 비즈니스에 더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나이키는 스포츠 회사라는 본질을 잃고 길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나이키라는 거함을 침몰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고객과 멀어지니 시장을 잃지 못했고 경쟁자를 얕보다가 뒤통수를 맞았으며 본질인 혁신을 잃어버리니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보여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해 위기를 외면했을까요? 나이키의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뼈아픈 질문입니다. 전략적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25년 현재 나이키는 사상 최악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주가 대폭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한 자릿수 중반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의 0.9% 증가 전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했던 D2C 채널의 부진은 뼈아픕니다.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은 2024년 4분기에 이미 8% 감소했고 2025년 들어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통망을 걷어찬 결과 재고는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고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대규모 할인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신발들이 이제는 아울렛 매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러한 위기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중국 지역 매출은 무려 17%에서 21%까지 급감하며 나이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이키를 열렬히 사랑했던 한국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키 코리아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연매출 2조 원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국내 러닝화 시장에서는 아식스, 호카, 살로몬 같은 브랜드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었고 범고래 덩크의 유행이 끝나자마자 젊은 층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이미 나이키가 더 이상 힙한 브랜드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기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이키는 이 거대한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년간 브랜드 전략을 이끌었던 부사장이 경질되었고 D2C 전략을 주도했던 존 도나호 CEO 역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나이키는 30년 넘게 회사에 몸담았던 올드보이 엘리엇 힐을 구원투수로 긴급 선임했습니다. 힐 신임 CEO는 취임 일성으로 스포츠에 대한 집착을 잃었다고 자성하며 혁신적인 제품으로 다시 승부하겠다는 초심으로의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데이터와 플랫폼이 아닌 다시 운동선수와 제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2025년 8월 전체 직원의 1%에 해당하는 780여 명을 추가로 해고하며 조직을 슬림화하고 스포츠 종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키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오만하게 내쳤던 유통 파트너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고 2025년 5월에는 6년 만에 아마존에 재입점하며 D2C 전략의 전면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냉담합니다. 나이키가 잃어버린 신뢰와 혁신의 이미지를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나이키의 심장이었던 Just Do It 정신은 이제 제발 예전처럼만 해줘 라는 시장의 간절한 외침처럼 들리는 2025년의 가을입니다.
나이키의 추락은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혁신은 재앙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D2C라는 이름 아래 유통 구조를 혁신하려 했지만 정작 고객과 제품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통해 고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숫자는 고객의 숨겨진 욕망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운동선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던 회사가 컴퓨터 서버의 소리에만 집중할 때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이키의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고객은 왕이고 제품은 왕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 나이키는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엘리엇 힐 신임 CEO의 리더십 아래 스포츠 정신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유통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이키가 가진 막대한 자본과 브랜드 파워,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개발 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저력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호카와 온러닝은 이제 단순한 신흥 강자가 아닌 각자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거대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돌아선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키의 미래는 앞으로 내놓을 진짜 혁신적인 제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미국 거대 기업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특히 온라인으로의 전환과 D2C 전략을 고민하는 브랜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줄이고 오직 온라인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단기적인 비용 절감과 데이터 확보의 유혹에 빠져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려주던 파트너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키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유통 전략의 실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경로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시장 전체를 잃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나이키가 잃어버린 것은 시장 점유율이나 주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우시 로고를 보며 느꼈던 설렘과 동경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이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스포츠 제국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